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주입식 교육, 그런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 어렸을 때, 한 5살, 그 정도, 4살, 5살, 6살, 그때의 교육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주어진 장난감을 주지를 않고요. 그냥 모래밭에 집 옆에 그 모래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용기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뭐 그걸 퍼날르기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모래성 쌓을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애들에 따라서는 그걸 지겨워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애들은 이상하게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계를 구축해 하는 그 시간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장난감보다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꾸며나갈 수 있는 장난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가령 블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대기로 된 거를 큰 통을 한 3통을 사가지고 그냥 방에다가 쫙 주면은 애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쌓는 거예요. 이상한 모형을 마구 쌓는 거죠. 그랬다가 또 허물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걸 쌓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애들 머릿속은 제가 모르죠. 근데 뭔가를 상상하면서 아마 쌓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걸 지루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그 끈기 같은 거 있죠. 하나에 몰두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에 몰두하는 그 자기만의 그 공부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는. 단지 작은 애는 여자애라서 굉장히 센시티브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걔는 온통 센시티브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하기가 힘들었는데, 기존의 교육 방법도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제가 요 앞에 홈스쿨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홈스쿨링을 통해서 걔는 자기 주도형 교육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정말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학교 공부를 팽팽히 안 하던 애라서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책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그 자기 주도형 교육 방법을 애가 체득을 한 이후에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수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남자애인데 굉장히 그 모든 거를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윤리감이 투철한 애예요. 물론 두 애 다 여기 밴쿠버가 굉장히 동성애자를 우대한다든가 그 대마초도 합법화야 되고 막 그런 지역이긴 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멀리하고, 술, 담배 물론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굉장히 윤리감에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윤리감이 있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사실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작은 애가 센시티브하다 그랬는데 그만큼 애가 머리 IQ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 애보다 IQ는 작은 애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큰 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왔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 얘는 이제 뭐든지 IQ라는 게 한 12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큰 애가. 그러니까 대충 뭐든지 잘하긴 잘하는데 완전히
뛰어나게 천재성을 가진 애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무조건. 근데 얘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과외를 그런 걸 전혀 안 시키는데 이제 4학년 되니까 애들이 벌써 누가 그 반에서 잘하고 그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반에 무슨 뭐 반장 엄마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큰애랑 뭐를 해가지고 수학 과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제가 그러니까 아니 글쎄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4명을 모아서 특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한테 말을 했더니 그럼 뭐 해볼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명 반으로 짜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달에 이 애가 수학을 원래 되게 좋아하던 애거든요. 수학과학을. 근데 엄마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면 엄청나게 어려운 대학교 1학년 과정이래나 뭐 초등학교 5학년한테 그런 거를 들이밀고 굉장히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이란 사람이. 그래서 야 그거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초등학생한테 막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과제를 갖다가 주고 푸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애들한테 주입을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워낙 수학과 그런 계통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엄마 주관한 어머니한테 제가 도저히 애가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제가 과외 그런 걸 안 시킨 거죠. 사교육이라는 걸 전혀 안 시켰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 데리고 왔을 때가 5학년 때인데 여기는 수학 과정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푸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 해답이 만약에 5라는 숫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를 어떻게 푸느냐,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는 과정을 갖는 거를 중시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다시 이제 수학과학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얘가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는 과정, 이 캐나다 수학과정, 과학 과정보다 한국 애들은 확실히 앞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 오면 날아가면서 다들 잘한다 그래요. 이제 저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 배웠던 걸 여기 와서 배우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앞서가니까 선생님들이 막 놀랄 정도로 막 칭찬을 저한테 특별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부모한테 뭐 잘한다, 이딴 소리를 잘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적 같은 거 낼 때도 초등학교에는 뭐, 점수로 뭐 잘한다 이런 말이 써있지가 않아요. 이 학생은 뭐가 뛰어나며 이런 서술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가 그 선생님은 우리 애가 우리의 이름을 찝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한테 하루는 제가 이제 학교에 우연히 갔는데 저한테 얘를 뭐 수학 영재 반 그걸 따로 해가지고 뭘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자기 친구가 홍콩 출신인데 엄청 똑똑한 천재성 가진 애가 하나 있어요. 남자인데 걔도 그 둘이 짝꿍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들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공부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잘하는 녀석들을 뭐 전체에서 한두 명 이렇게 2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그 아메리칸 매스매틱스 뭐 이렇게 컨테스트라 그래갖고 AMC인가 뭐 그래서 컴페티션 진짜 그 이렇게 그런 미국 전역 아마 캐나다도 그게 포함이 되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끔 데려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선발이 돼가지고 거기 테스트를 저도 모르게 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얘가 천재는 아닌데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여기 왔더니 이렇게 선생님들이 띄워주나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도 홍콩 계통은 사교육을 엄청 시켜요. 뭐 지금은 중국 계통도 많이 들어와서 사교육들을 애들이 한 명씩 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엄청 시키는데 우리 애는 뭐 곁다리로 진짜 어영부영 공부를 제가 안 시켰는데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받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얘가 처음에 와서는 영어를 못했잖아요. 5학년이면 얼마나 그 여기 국어니까 따라가기 힘들겠어요. 뭐 한국에서는 막 손들고 뭘 잘 나대고 잘하는 애였는데 여기 와서 그런 발표를 못하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한 3개월은 거의 징징대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학교를. 근데 하루는 얘가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아주 두꺼운 소설책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리즈로. 그래서 이제 사줬더니 한 권을 10번을 읽더라고요. 근데 애가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그냥 뭐 자라 그래도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읽기를 한 개의 책을 10번을 읽으니까 거의 외우는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영어도 엄청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얘가 다닌 학교는 한국인이 하나도 없었던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뭐가 있냐면요. 교육청이 자치구예요. 그래서 이 교육청이 저 교육청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얘네 교육청은 교육청의 그 돈이 꽤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을 안 받아들인 그런 곳이에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외국 학생이 와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저희는 어떻게 거기 들어가게 됐냐면요. 왜 그 학교에 가게 됐냐면 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캐나다로 올 때 제가 애들이 어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려면 심심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 무슨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그런 단과 대학이 있어요. 근데 꽤 유명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한국에서 등록을 하고 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애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신경을 안 썼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큰애의 경우는 진짜 그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는 꽤 잘한다고 선생님도 인정하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탑에 달리는 애인데 공부를 안 해요. 집에서는. 그것도 좀 이상한 성격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 꼭 기타를 쳐서 기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애거든요. 뭐 카페에 가서 뭐 기타 쳐주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연주자의 수준까지 기타를 잘 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기타를 치더라고요. 그래 놓고 학교에 가서 숙제를 다 하고 오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도서관도 안 가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뭐 1등은 못해도 항상 뭐 굉장히 잘하는 쪽에 몇 명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순조롭게 여기서 이제 4년제 들어가기 제일 힘들다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2부에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